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입니다. 65세이고 전 부동산 재개발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가로 스며들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떠올립니다. 15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밤낮 없이 조정하고 설득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당시 저는 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에서 중재자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게 대립하던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수백 번의 미팅을 소화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특히 주민대표회의에서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던 그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가 설득하고 건설사와의 첨예한 갈등도 조금씩 해소해 나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과 삶의 터전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주민들은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며 격렬히 반발했고 건설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한 달 가까이 밤잠을 설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주민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준공식 날 오랜 시간 반대했던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시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건넨 한마디는 저의 모든 노력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리 부부는 경제적 안정을 얻었고 지금의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서재에서 바라보는 우리 집 뒤뜰의 풍경은 매일 새롭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정원 가꾸기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정원용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 장미들이 피어날 때면 당신이 제일 먼저 보게 해주고 싶어. 남편은 장미 덤불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그가 이제는 식물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의 정원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납니다.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국화까지. 남편은 각 식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느라 항상 분주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은 정원으로 나가고 저는 서재에서 독서를 즐깁니다. 점심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합니다. 때로는 인근 도서관에 들러 새로운 책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자녀들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딸 예린이 결혼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너희 부부의 삶은 너희들이 꾸려가야 한단다. 우리는 이제 조용히 응원만 할게. 이런 방침 덕분인지 예린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위 진우 역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열심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 부부는 그들의 도전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저는 테라스에 나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소. 남편의 이 말에 저는 매일 고개를 끄덕입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딸 예린의 방문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엄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예린이의 말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 아이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사위와 주고받는 문자의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늘 세련된 디자이너답게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던 예린이가 최근에는 작년에 입던 옷들을 다시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되면 대형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은 이런 말을 하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불안정한 수입에 대해 털어놓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고민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한숨을 쉬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이런 모습이 안쓰러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예린이의 잦은 방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린이가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잦은 방문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린이가 갑작스럽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여행을 꺼리던 딸이었기에 이 제안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사위는 여행 계획에 대해 꼼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과 숙소를 직접 예약하겠다며 나섰고, 특히 성산일 출봉 관광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이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남편이 처음으로 딸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는 여행보험을 들자며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무심코 서명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상쾌한 공기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따스한 햇살과 달콤한 유채꽃 향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 그런지 모두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주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새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고 유채꽃 물결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중산간 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성산일 출봉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웅장한 높이로 우뚝 솟은 일출봉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보였고 그 아래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은 차를 세워 성산일 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일출봉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펜션이었죠. 테라스에서는 바다 내음을 만끽하며 쉴 수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풍경이 숙소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내일 아침 일출을 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해안가를 산책했습니다. 예린이는 어릴 적 제주도 여행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고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많아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위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특히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은 근처 해물식당에서 함께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에서 우리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주 흑돼지 구이와 해물탕을 먹으며 내일 있을 일출봉 등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린이는 어릴 때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고 우리는 모두 그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까맣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 가족은 테라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일출봉의 실루엣이 내일의 등반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설렘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등산로를 오르는 내내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예린이가 준비해온 도시락과 물을 배낭에 넣고 우리는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출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나무 데크로 잘 정비된 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주변의 풍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제주 바다의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오르는 길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어린 아이들은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재킷을 둘러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린이와 사위는 우리보다 조금 뒤쪽에서 따라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드넓은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우도와 섬들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은 망원경으로 주변 경관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저는 그의 옆에서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우리는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예린이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주먹밥이었지만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덕분인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우리는 정상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에서 일출봉의 역사와 지질학적 가치를 배웠고 남편은 평소처럼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학구적인 모습에 예린이가 웃으며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전망대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다가 잠시 전망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도 제 곁에서 함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거칠고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중심을 잃은 저는 절벽 쪽으로 몸이 기울었고 남편은 본능적으로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힘이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저는 예린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위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리고 결혼식 날에 환한 미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우리의 몸을 덮쳤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까지도 남편의 손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일출봉 절벽 위에서 예린이와 사위는 아무런 동요 없이 우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대체 왜?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본 것은 거칠게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해녀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김순자 해녀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물질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두 분이 물에 떠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도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해녀의 동료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산일 출봉 바닷가 자잘한 돌이 깔린 물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육지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순자 해녀가 물질 도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즉시 확인했기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빠른 판단이 우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김순자 해녀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산일 출봉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에는 해녀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고 또 다른 이는 마른 옷과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바다에서 살다 보니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날 밤 김순자 해녀의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이런 따뜻한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김순자 해녀의 집에서 이틀째 머무는 동안 마을 전체가 우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조언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외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아요. 당분간 이곳에 계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마을 주민들은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해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고 모든 주민들이 비밀 유지에 동의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고 청년회는 교대로 마을 입구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낮에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가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고 밤에는 어선을 가진 주민들이 바다 쪽을 순찰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김순자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해녀의 집이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 우리의 실종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린이와 사위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소식,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한의원을 하는 주민은 매일 아침 약재를 다려왔고 목수일을 하는 주민은 비밀리에 옥상 창고를 개조해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 있다니 참 놀랍네요.
남편의 말처럼 이곳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서로를 믿고 돕는 것,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작은 방에 숨어 지내야 했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그 어떤 호화로운 공간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해녀의 집에서의 은신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차분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남편은 노트에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기록했고 저는 예린이와 사위의 최근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우릴 죽이려 한 것 같아. 남편의 이 한마디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딸의 잦은 방문,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사위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을 통해 시간을 가늠했고 마을의 일상적인 소리들로 하루의 리듬을 파악했습니다. 해녀들의 물질 준비 소리, 어선들의 출항 소리까지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김순자는 물질을 다녀오면서 외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실종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예린이와 사위가 경찰서를 오가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애들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우리는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위의 회사 소식, 예린이의 SNS 활동, 그리고 우리 명의로 된 재산의 동향까지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특히 사위의 회사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과 저는 작은 방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은신을 돕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했습니다. 마을의 전직 경찰이었던 분은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은행에서 일하는 청년은 우리 재산의 동향을 살펴주었습니다. 은신 생활 열흘째 되는 날 마을 청년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발견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IT 벤처 테크노스, 자금난 위기, 5억대 횡령 의혹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사위의 회사가 2년간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회사 자금 일부가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었나 봐. 남편의 말처럼 기사는 우리가 몰랐던 사위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위는 개발 실패로 받은 투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자금 5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시기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위의 회사가 자금난을 겪기 시작한 것이 작년 말부터였고 이는 예린이가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사 말미의 짧은 문장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편 서 대표는 최근 장인 장모의 안타까운 실종 사고로 인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우리의 실종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딸과 사위가 왜 그토록 급하게 우리를 제주도로 불렀는지, 왜 성산일 출봉 등반을 고집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위기와 횡령 의혹, 그리고 우리의 보험금과 재산까지 그들의 계획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신 생활 중에도 저는 과거 인맥을 조용히 활용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당시 함께 일했던 박민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을 청년의 도움으로 그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덕 씨 살아계셨군요. 지금 온통 실종 소식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 신중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에서 딸 부부의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그들은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사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예린이와 사위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입한 보험 내역과 최근의 재산 변동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의 집 마루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을 조심스럽게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더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세요. 변호사의 신중한 조언대로 우리는 더욱 철저히 은신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의 회사 부도 위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살인 계획의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사위는 6개월 전부터 우리 부부의 보험을 변경해왔습니다. 기존의 보험에 사망보험금을 대폭 추가했고 수익자를 예린이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해사망 특약이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거군요. 두 번째는 회사의 재무자료였습니다. 테크노스는 2년간 신제품 개발에 모든 자금을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회사 자금 5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상태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린이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은행과 보험사를 들락거리며 서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위임장과 인감도 준비해두었던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 역시 철저했습니다. 성산일 출봉 등반 코스를 미리 답사했고 우리가 머물 숙소도 처음에는 다른 곳이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으로 지목한 곳 주변에는 CCTV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가 법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미수 혐의로 그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시도와 회사 자금 횡령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긴 형량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린이와 사위는 우리의 실종 신고 이후 열흘 만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진 장례식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우리 부부의 모습이 걸려 있었고
예린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남편의 대학 제자들이 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벌써 장례를 치르다니! 남편의 말처럼 우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며 장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제주 경찰의 수색도 일주일 만에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던 부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과거 재개발 현장에서 고생했던 주민들도 일부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사위는 벌써 우리 집의 통장과 인감을 들고 은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예린이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장례식장 밖에서는 보험회사와 통화하며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장례식장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없는 틈을 타 사위가 예린이에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들의 모습은 부모를 잃은 자식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는 사위가 변호사와 만나 상속 절차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예금을 현금화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짜 장례식은 이틀간 진행되었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 자신의 장례식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르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다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장례식 이후 예린이와 사위는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깊은 슬픔에 잠긴 자식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보관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도 이웃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추모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재산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재산을 한꺼번에 처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현금화하고 있었고 보험금도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평소에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회사 일을 핑계로 바쁜 척했고 예린이는 가끔 친정 살림을 정리한다며 우리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모를 잃은 슬픔에 잠긴 평범한 자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액의 달러 환전을 여러 은행에서 진행했고 해외 이주를 위한 서류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표시 나지 않게 하지만 착실하게 도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6개월 후에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주변의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특히 사위는 회사의 부도 위기도 교묘하게 관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의 실종을 핑계로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요구도 잠시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은신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와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배로 먼저 육지로 나가고 그곳에서 변호사가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제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네요. 새벽 물안개가 자욱한 포구에서 우리는 조용히 배에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눈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는 예린이 부부의 최근 동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해외 이주를 위한 준비도 물샐 틈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은신처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검찰 조사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김순자를 비롯한 제주도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완벽하게 준비해야겠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보험 가입 서류, 상속 절차 진행 상황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계획적인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린이가 보험사와 통화한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행 몇 달 전부터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했던 기록들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사위의 회사 이메일에서 발견된 허위 진술서와 재산 상속 계획 문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IT 보안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의 도움으로 사위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우리의 실종을 가장한 보험금 청구 방법을 문의했고 재산 상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방안도 조회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성산일 출봉 등반 코스의 CCTV 사각지대를 문의한 이메일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린이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준비 서류들, 위조된 서류들의 스캔본, 그리고 우리 부부의 재산 목록과 처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위가 작성한 비상 계획서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신이 발견될 경우에 대비한 대처 방안, 경찰 조사에서 답변할 내용, 심지어 울면서 인터뷰할 때의 연기 포인트까지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이메일과 문서들의 생성 시점과 변경 이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사기,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도주하기 전에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이틀 후 예린이와 사위는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들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체포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장례식에 참석했던 지인들은 그동안 예린이 부부가 보여준 슬픔의 연기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회사 자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우리를 제거하려 했고 예린이는 보험금과 재산 상속을 노리고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제안한 것부터 성산일 출봉 등반 코스 선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였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고 제주도 마을 주민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순자 씨는 당시 우리를 구조한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고 다른 주민들도 우리가 마을에 은신했던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예린이와 사위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메일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마주한 예린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안함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예린이와 사위에게 각각 존속살해 미수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위는 12년, 예린이는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하려 한 폐륜적 범행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예린이는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예린이를 떠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제주도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와 마을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산일 출봉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의 일이 악몽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내 핏줄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린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 받아들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고 제주도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산일 출봉에서의 그 사건은 끔찍한 기억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성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다운 사랑방의 문을 두드려 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었는데요. 최순덕 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